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9살 딸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돌싱 2년 차예요. 딸아이를 생각해 이혼만은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얼굴만 마주치면 으르렁대는 부모 밑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키우느니 혼자서라도 사랑을 듬뿍 주고 키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혼을 결정했어요. 처음엔 딸애가 아빠의 부재로 또래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딸아이가 잘 자라주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모든 이혼 가정에는 각자만의 사정이 있듯이 저 역시도 이혼까지 감행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사건건 명문대 출신의 집안 좋은 동서랑 저를 비교하는 남편 때문이었죠.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재능도 다른 건데 제 장점을 봐줄 생각도 않고 무조건 남과 비교해 자존심을 밟는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하겠어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자 저도 더는 이 남자를 믿고 살 수 없겠더라고요. 거기다 시댁 식구들까지 저와 제 친정을 무시하니 어쩌겠어요. 중이 절이 싫으면 짐 싸서 제 발로 나오는 수밖에요. 저는 경기도 송탄에서 나고 자라 대학도 경기권에서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미군 부대 근처에서 식당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생활형 영어를 배우고 자랐어요. 가게 손님 대부분이 미군과 미국 가족들이어서 부모님을 도와 서빙을 할 때면 자연스레 영어를 사용해야 했거든요. 남들은 돈 들여 어학연수다 뭐다 해외로 나갔지만 제 경우는 지역 특성상 돈 안 들이고 영어를 익힐 수 있었죠. 이런 특수한 제 어린 시절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 그때는 몰랐지만요. 집을 떠나 타지로 떠나게 된 건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원래는 본가에서 출퇴근을 하려고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권은 대중교통이 서울처럼 발달되지 않아서 버스 배차 시간도 넓고 늦잠 한 번 잤다고 선뜻 직장까지 택시를 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도 절약하고 교통비도 아낄 겸 서울에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5년 차에 접어들던 때였어요. 외식 조리학과를 나온 저는 당시 대기업 산하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본사 홍보부 직원이었던 남편이 저희 매장으로 취재차 오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죠. 기업 홍보 브로셔의 실을 저희 레스토랑 기사에는 매니저님과 실장님 사진과 요리만 소개되었지만 정작 홍보부 직원들을 도와 테이블 세팅을 하고 잡일을 담당한 건 저였어요. 그렇다 보니 담당자였던 남편과는 전화 연락도 수시로 하게 되었고 한동안 얼굴도 자주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연인에서 부부로 이어지게 되었죠. 시댁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둔 시부모님은 자식들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당신들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 아끼는 분들이었으니까요. 아버님은 중소기업에 다니셨는데 직장인 벌이가 뻔하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틈틈이 부업을 하시며 집안 살림을 하시다가 제 남편이 고2가 되던 무렵부터 보험 설계사로 나섰어요. 말주변이 좋거나 싹싹한 성격이 못 돼서 실적은 그저 그런 편이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무렵에는 그 일을 그만두셔서 저는 어머님이 보험 설계사였다는 것도 결혼하고 이듬해가 돼서야 알았어요. 양가의 경제 상황이 비등비등한 터라 결혼을 할 때도 반대는 없었어요. 문제는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시작되었죠.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시동생은 인물도 좋고 특히 말로 사람을 구워 삼는 재주가 탁월했어요. 사기꾼을 했으면 일간지 일면은 충분히 도배할 인물이었죠. 그래서인지 변변한 학벌도 재력도 없는데도 돈 있는 집 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 불행은 시작됐어요. 동서가 시집을 올 때
동서 친정에서는 시동생한테 회사를 차려주었어요. 딱 봐도 말만 뻔지르르 하지 능력은 쥐뿔도 없는 인간인데 뭘 믿고 회사까지 차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로 저는 시댁에서 욕받이 신세가 되었어요. 특히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시어머니는 히스테릭한 모습까지 보였어요. 동서한테 쌓인 스트레스까지 저한테 몽땅 풀었거든요. 아무리 며느리 덕은 보게 되었어도 시어머니 눈엔 며느리 흠만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만만한 집 딸도 아니고 무려 자기 아들 회사까지 차려준 집딸인데 함부로 시어머니 질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 그쪽으로 갈 화를 저한테 풀었던 거죠. 동서는 있는 집 자식답게 절약이라는 건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건을 사도 가격은 생각 않고 무조건 제일 좋은 걸로 잔뜩 사다 날랐고 그걸 다 쓰기도 전에 새로운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쓰는 것보다 늘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물건들이 많았어요. 60평생 쌀 한 톨도 허투루 버리는 적 없던 시어머니는 그걸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럼 그걸 동서한테 직접 말하면 될 것을 꼭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거죠. 예, 넌 살림하는 애가 어쩜 이 모양이냐? 설거지할 때 수세미에 세제 푸지 말고 설거지통에 풀어서 쓰라고 내가 했니 안 했니? 너처럼 쓰면 세제가 얼마나 낭비되는 줄 알아? 시어머니는 설거지통에 세제품물이 들어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저한테 트집을 잡으셨어요. 이건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닌 동서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던 거죠. 이럴 때 제가 말대꾸라도 한번 하면 그날은 아주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내곤 하는데 그날따라 저도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많고 몸도 피곤해서 불쑥 속마음이 나가버린 거예요. 어머님, 그거 동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전 항상 어머님 말씀대로 설거지통에 세제 푸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매번 저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할 말 있으시면 동서한테 하세요. 그래야 동서도 잘못된 건 고치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동서 눈치를 보면서 되려 제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언제 너한테 화풀이를 했다고 그래. 네가 편변 찾으니까 하는 말 아니니. 그리고 왜 여기서 둘째를 끌어들여? 둘째야, 넌 신경 쓸 거 없다. 주방일은 큰애한테 맡기고 넌 거실 가서 쉬고 있어. 뭐하러 좁은 주방에 셋이나 들어와 있니? 어여 가. 허둥지둥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쓰는 시어머니를 보니 안 됐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도 참, 어머님이 왜 저한테 설거지 얘기를 하시겠어요. 우리 집은 도우미 아줌마가 알아서 하는 일인데. 전 내일 관리받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해요. 기껏 돈 들여 관리받았는데 큐빅이라도 떨어지면 어쩌라고요. 뭐 어머님이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니까 앞으로는 도우미 아줌마 없는 날엔 그이한테 시키면 되겠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굳이 돈 들여서 집안일 하는데 사람을 쓰는 것도 문제였지만 금쪽 같은 자기 아들한테 설거지를 시키겠다는 말에 잔뜩 화가 났던 거죠. 물 아껴 쓰라는 말을 돌려서 하려다가 자기 아들한테 설거지까지 시키게 됐으니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동서 앞에서 주방일에 대한 말을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어요. 혹여 당신 아들한테 불똥이 튀길까봐 그러셨겠죠. 평생 재산은 구경조차 못하고 살았던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종갓집 맏며느리가 되었어요. 저희 시댁이 작은 종가라고는 해도 1년에 제사가 3번이나 되는 집이에요. 어머님은 당신 시집 왔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일도 아니라고 하시지만 직장을 다니며 살림까지 하는 저로서는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거기다 구정과 추석을 더하면 1년에 5번은 제사 음식을 차려야 했어요. 아무리 제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지만 결혼 전까지 내 손으로 김치 한 번 안 담가봤던 사람이 제사 음식은 제대로 할 줄 알았겠어요. 매번 시어머니한테 꾸중을 들어가며 눈치껏 배워나갔죠. 어머님도 처음엔 제사며 명절일이 손에 익지 않아
시행착오도 많았을 텐데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늘 저한테 타박을 하셨어요.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 곧장 따라할 텐데도 굳이 제 자존심을 팍팍 긁으면서 말이에요. 니네 친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았길래 넌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할 줄 모르니? 내가 네 담임선생도 아닌데 허구한 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겠니? 아, 속 터져서 원. 툭하면 제 친정을 들먹이며 비아냥거리시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와 이딴 소리를 듣고 있을까? 후회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저를 이렇게 쥐잡듯 하는 분이 동서한테는 세상 둘도 없이 온화하게 구신다는 거예요. 얘 둘째야, 아서라. 집에 여자가 몇인데 네가 천을 붙이니? 그런 건 큰애한테 맡기고 넌 거실 나가 쉬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애가 괜히 일손 돕겠다고 나섰다가 다칠까봐 겁난다. 어서 가서 쉬라니까. 똑같은 며느리인데도 동서한테는 어찌나 살갑게 대해주시는지 서운하다 못해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제 편을 들어줘도 시원찮을 제 남편마저 동서만 싸고 들지 뭐예요. 그래요, 재수씨. 재수씨한테는 이런 일 안 어울려요. 이런 건 우리 집 사람한테 맡기고 재수씨는 나와서 TV나 보세요. 일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안 하던 사람이 하면 탈나요. 아, 당신 뭐해? 후딱 끝내고 치우지 않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무슨 전을 하루 종일 붙여? 당신이 게으름 피우니까 괜히 재수씨까지 불편해하잖아. 와, 진짜 저 주둥이에 주먹을 쳐넣고 싶은 걸 꾹 참았네요. 남편이 처음부터 동서 편을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신혼 초만 해도 남편은 저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하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시동생이 처가 덕에 사업도 시작하고 대표 소리 들어가며 떵떵거리고 사는 걸 보면서 조금씩 변해가더군요. 아, 성민이 자식 이번에 또 차 바꿨더라. 지 처가에서 바꿔줬대. 그 자식은 전생에 나라를 몇 개나 구했길래 돈 많은 처가 얻어 외제차까지 끌고 사나 몰라. 내가 그 자식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대학도 더 좋은 데 나왔는데 말이야. 이래서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하나 봐. 아, 부럽다. 처음엔 그저 부러워하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자 부러움은 질투로 변했고 질투는 저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야, 차도 막히는데 꼭 니네 친정까지 가야 하냐? 명절 때만이라도 나도 좀 쉬자. 이번 설에는 그냥 걸으면 안 돼? 자기 정말 웃긴다. 난 명절이며 제사며 꼬박꼬박 당신 집에 가서 종처럼 일하는데 자기는 고작 1년에 2번 처가에 얼굴 비치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 그렇다고 자기가 우리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차려주는 밥 얻어먹고 TV 좀 보다가 오는 거면서 그것도 하기 싫다고 이러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서울에서 송탄까지 운전하는 건 쉬운 줄 아냐? 경차 끌고 거기까지 가려면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네가 아냐고. 누구처럼 외제차 한 대 뽑아주고 이러면 나도 못 가겠다는 소리는 안 하지. 솔직히 우리나라에 돈 있는 처가 얻어서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마치 남들 다 받고 사는 거 자기만 못난 처가 만나 고생하는 것처럼 늘 타박이었죠. 그러다 제가 출산을 하고 일을 쉬게 되면서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제 친정엔 발길을 끊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는 동안 명절에 친정을 찾는 건 저와 제 딸아이뿐이었어요. 그러다 친정엄마 환갑을 맞아 이번만큼은 남편도 함께 가야 할 것 같아서 함께 가자고 말을 했더니 대뜸 화를 내지 뭐예요. 돈도 내가 버는데 내 손으로 운전해서 니네 집까지 가자고? 싫어. 난 못해. 그렇게 친정 부모 보고 싶으면 너 혼자 가.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어디서 날 기사 취급하려 들어? 자기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일하기 싫어서 일 그만뒀니? 애를 봐야 하니까 그런 거 당신도 알잖아. 어떻게 매번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혼자 돈 버는 게 심통나면 당신이 육아해.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저희 엄마 환갑이라서 친정에 내려가 밥 한 끼 하자는 건데도 이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한참 말다툼을 하다가 이런 인간 끌고 가서 좋은 날 기분 잡치느니 차라리 나 혼자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애를 들쳐안고 집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혹시 내 돈으로 네 친정에 돈 봉투 주려는 건 아니지? 표정 보니 내 말이 맞나 보네. 그럼 엄마 환갑인데 빈손으로 가? 자기 부모님 환갑 때 한 만큼만 넣었으니까 걱정 마. 뭐? 그럼 100만 원이나 드린다는 거야? 너 미쳤냐? 니네 집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 돈을 줘. 완전 날강도가 따로 없네. 남편의 말에 놀란 건 저였어요. 분명 어머니 환갑 때 저희가 드린 돈은 5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일을 쉬기 전이라서 제 월급 통장에서 현금을 뽑았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이나 드렸다니 어이가 없었죠. 당신, 나 몰래 어머님 환갑 때 돈 더 드렸어? 나한텐 50만 원 했다고 했잖아. 그제야 남편은 제 입으로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걸 알았는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이 남자 진짜 웃기는 인간이네. 자기 부모한테는 100만 원이나 드려놓고 장모 환갑엔 입 싹 닦으려고 그랬니? 네 부모한테 드린 돈 절반밖에 안 되는 50만 원 쓰는 것도 아깝다고 이 난리냐고. 난 너랑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니네 집 제사에 시부모 생신, 명절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도 매번 돈까지 들였는데 넌 사위 노릇도 제대로 안 하면서 네 돈 쓴다고 타박이냐고. 툭 하면 동서네랑 비교하면서 우리 집 무시하는데 자긴 그럴 자격도 없어. 적어도 네 동생은 처가에서 받은 만큼 그 집에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어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받기만 바라잖아. 자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 동선의 집에 장가를 갔어도 대접받고 살긴 그런 인간이야.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것도 있는 거라고. 저는 딸아이를 끌어안고 집을 나섰어요. 2시간 넘게 전철을 갈아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속으로 울었어요. 커다란 눈을 말똥거리며 저를 올려다보고 있는 딸아이 때문에 차마 눈물을 흘릴 수 없었거든요. 그날 친정에서 엄마 환갑연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다시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린 딸애한테는 미안하지만 제 손으로 돈을 벌어야 지금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린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돌아서는 건 매일 아침 지옥을 맛보는 것처럼 제겐 힘든 일이었어요. 다행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저처럼 일하는 엄마들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서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고 일을 할 수 있었죠. 제가 들어간 곳은 대기업에 다니다 은퇴 후 제2의 삶을 시작한 60대 사장님이 하는 파스타 가게였어요. 규모도 작고 주택가에 위치한 곳이라 아는 사람들만 찾는 가게였죠. 사장님 부모님이 사시던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개조해 만든 가게라서 레스토랑이라는 느낌보다는 8, 90년대 중산층 가정 같은 분위기였어요. 거기다 사장님이 30여 년간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사모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더해져서 내부는 이국적인 분위기가 났어요. 이런 분위기 탓인지 주 고객은 30, 40대 여성들이었어요. 손님 중에는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고 애들 친구 엄마끼리 모여 식사를 하는 학부형들도 있었는데 가끔 사장님을 통해 아이 생일 캐터링을 의뢰하는 일도 많았어요. 처음엔 거절을 했었는데 하루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식당도 필요하지만 손님을 찾아가는 식당도 괜찮지 않을까 해요. 시대가 변하면 식당도 변해야죠. 그래서 말인데, 나경씨, 본격적으로 캐터링 사업 해볼 생각 없어요? 내가 이래봬도 영업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나경씨가 하겠다고 하면 영업 쪽은 내가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일전에 나경씨가 점심밥으로 만들어준 버거랑 나초를 먹어보니 상품성이 있어 보였거든요. 어때요? 생각 있어요? 뜻밖의 제안이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사장님 밑에서 일한 지 3년 가까이 되었지만 한 번도 급여가 밀리거나 주방 일에 참견을 하신 적은 없었어요. 어디까지나 주방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고 계시단 게 느껴질 정도였죠. 각자의 파트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게 사장님 지론이었으니까요.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라면 레스토랑이든 캐터링 사업이든 믿고 따를 만하다 싶었어요. 게다가 일방적인 고용 형태가 아닌 수익을 나누는 동업 형태였기에
잘만 되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다만 잘 안 됐을 경우 매달 벌어들이던 고정 수입이 위태로워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남편이 제 등을 떠밀어주지 뭐해요. 역시 명문대 출신 재수씨는 달라. 이번에 예은이 강남에서 유명한 영어 유치원에 들어갔다더라고. 거기 들어가려면 몇 년 전부터 대기를 타야 한다던데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래서 배운 여자가 애 교육도 잘 시킨다고 하는 거야. 당신은 대학도 지잡대 나오더니 애도 지잡 유치원에 보내잖아.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잡 유치원이라니. 그리고 여기로 이사 오자고 한 건 당신이야? 당신도 나도 직장 생활하는 입장에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 보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내가 달래 여기로 이사 오자고 했냐? 가진 돈이 없으니 서울에선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말이 났으니 말인데 니네 친정에서 돈 좀 보태줬더라면 우리가 여기로 이사 왔겠냐? 재수씨는 시집 올 때 자기 남편 회사도 차려주고 40평대 아파트까지 떡하니 혼수로 가져왔는데 너네 집에선 해준 게 뭐 있냐? 우리 신혼집 구할 때 돈 5천 보태준 거밖에 더 있어? 우리 집 살 때도 니네 친정에선 10원 한 장 안 보태놓곤 어디서 큰 소리야? 그러는 당신네는 도대체 뭘 얼마나 해줬어? 우리 집에선 5천이라도 대줬지. 당신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 집 사서 여기로 이사 올 때도 휴지 하나 안 사주셨어. 그런데 왜 매번 내 친정 탓만 하는 거냐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 우리 집에서 해준 게 많은지 당신 집에서 해준 게 많은지. 그러자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그러더군요. 야, 됐다. 말도 안 통하는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그래, 이게 다 여자 보는 눈도 없는 내 탓이다. 나도 내 동생처럼 학벌 좋고 돈 많은 집 여자를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인정이 넘쳐서 너 같은 걸 만났으니 누구 탓을 하겠냐고. 말끝마다 내 탓, 내 친정 탓을 하는 남편 때문에 속에서 사리가 생길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이혼을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장님이 제의하신 캐터링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사업을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라면서 그간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신 돈을 주시더라고요. 아빠, 나 이 돈 필요 없어. 돈은 사장님이 대시기로 했으니까. 모르는 소리 마라. 시작부터 한쪽으로 기우는 동업은 나중에 가서는 꼭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몸으로 뛰면 뭐하냐? 서류상에는 돈 낸 사람, 안 낸 사람으로 구분되는데.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가 너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 자금으로 써. 대신 계약서 쓸 때 확실히 투자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동업이라는 게 형제끼리 해도 꼭 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이 돈을 넣어야 너도 부모 노후 생각해서라도 길을 쓰고 성공할 거 아니냐. 아빠는 기어이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어요. 그렇게 아빠가 주신 돈 덕분에 저는 사장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새로 시작한 캐터링 사업은 시작부터 잘 된 건 아니었어요. 레스토랑을 할 때는 손님들이 캐터링 문의도 많이 했었는데 정작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 그다지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나서서 홍보를 해야겠다 시작했어요. 일단 입소문을 내려면 애들 키우는 엄마들처럼 좋은 상대는 없겠다 싶어서 제 딸아이 유치원 행사 때 제가 무료로 캐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죠. 학부모들도 다들 모이는 자리니만큼 홍보는 확실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은 완전 대성공이었어요.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통해 캐터링 업체를 문의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얻은 고객들을 통해 또 다른 고객들을 얻어나갔거든요. 거기다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도 슬슬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1년쯤 지나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동안 남편한테 비밀로 해왔던 제 사업이 들키고 만 거예요. 야, 넌 사업을 시작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애도 하는 걸 남편이 나만 모르냐? 근데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사업을 해? 혹시 네 친정에서 돈 대준 거야? 누구 돈으로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와, 씨.
장인어른도 참 그렇다. 사업 자금을 대줄 거면 사위한테 대줘야지. 자기 딸한테만 대주는 게 어딨냐? 사업을 해도 남자인 내가 하는 게 낫지. 여자인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얼마나 대줬어? 1억? 2억? 이 와중에도 우리 집에서 해준 돈만 따져대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걸 믿고 남편이랍시고 결혼한 내가 미친년이다 싶었죠. 어떻게 하면 힘 안 들이고 내 친정 돈을 빼먹을까만 고민하는 남편을 보니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서 이 인간이랑 끝내야겠다는 생각만 더욱 간절했어요. 1억이든 2억이든 당신이 관심들 필요 없어. 난 친정아빠한테 받은 돈 없으니까. 사실 이 말은 틀린 건 아니었어요. 사장님이랑 동업을 시작할 때 계약서상의 투자자 이름을 분명히 명시했거든요. 제 이름이 아닌 저희 아빠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명백히 저희 사업의 투자자인 셈이었죠. 받을 돈이 없다는 말에 남편은 실망하는 표정이었어요. 하긴 니네 집에서 무슨 돈이냐. 아참, 다다음 주가 예인이 생일이라더라. 안 그래도 내가 재수 씨한테 회사 일을 부탁할 게 있어서 애 생일 선물 좀 챙겨주려고 했는데 잘 됐네. 네가 예인이 생일상 좀 차려줘라. 재수 씨 마음에 쏙 들게 잘해야 돼. 솔직히 내가 그걸 왜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순간 이참에 동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2주 뒤 저는 동선의 집으로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우리 딸아이가 예은이 생일이라니까 따라가겠다고 해서 제 딸도 데리고 갔죠. 제 딸과는 불과 3개월 차이라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제 딸을 보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어머, 유나도 올 줄은 몰랐는데? 오늘은 우리 예은이 유치원 친구들만 초대를 한 거라서 미안해서 어쩌니 유나야? 동서도 참 미안할 게 뭐 있어. 애들이야 금세 친해지는데. 내 말은 유나가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할 거란 얘기죠. 다들 영어 유치원 출신이라 대화도 영어로 하거든요. 동서는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저희 모녀를 보며 말했어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애 앞이라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때였죠. 방에 있던 예은이가 나오더라고요. 예은이를 본 제 딸이 반갑게 달려갔어요. 예은이도 제 딸을 보자 무척 반가워하더라고요. 동서의 태도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애들끼리는 친해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간 음식을 꺼내 세팅을 시작했어요. 세팅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나 둘 손님들이 도착했고 금세 집안은 학부모들과 아이들로 시끌벅적해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 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팅도 끝났겠다 아이를 찾아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살짝 열린 예은이 방 틈으로 동서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은아, 엄마가 유치원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영어 쓰라고 했지? 그치만 유나는 영어를 못하는걸. 그러니까 유나 같은 애랑은 말도 섞지 말아야지. 영어도 못하는 애랑 뭐하러 대화를 해. 걔는 일반 유치원 다니는 애라서 너희 유치원 친구들하고는 수준이 다르단 말이야. 사람은 자기랑 어울리는 급의 사람들하고만 상대를 해야 돼. 유나 엄마를 보면 몰라? 배운 게 없고 가난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가사 노우미처럼 음식이나 차려주고 있는 거잖아. 너도 아무나 하고 어울리면 나중에 커서 유나 엄마처럼 남의 집 일이나 하고 살게 돼. 그러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6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니 정말 지독히도 못된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관까지 가기도 전에 웬 아이 엄마한테 붙들리고 말았죠. 어머?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세요? 그러자 2층에서 막 달려내려온 동서가 애 엄마를 향해 영어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파티 때문에 부른 가사 도움이라고요. 염치 없이 일터에 애를 데리고 왔길래 그만 돌아가라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애 엄마가 나와 우리 딸을 보더니 영어로 불쌍해서 어쩌나? 이러는 거 있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동서와 그 여자는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아는 모양인데 제가 토익, 토플 같은 시험은 한 번도 안 봤지만 영어 회화는 지들만큼은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미군이랑 미국 가족들하고도 프리토킹을 해서 발음도 지들한테 절대 안 밀린다고요. 그래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말해줬어요. 동서, 내가 왜 자기네 가사 도우미야? 손이 형님한테 이따위로 굴면 안 되지. 교양 없게시래. 그리고 그쪽은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함부로 상대를 동정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신이 날 동정해, 건방지게. 남을 동정할 시간이 있으면 그 거지 같은 영어 발음이나 어떻게 해봐요. 어디서 배웠길래 발음이 그 모양이야? 아무튼 예은이 생일 선물로 해온 음식은 맛있게 먹길 바래. 큰엄마가 돼서 조카한테 생일상 한 번은 차려줘야겠다 싶어서 해온 음식이니까. 그럼 나 가볼게. 제 말에 동서랑 애엄마는 눈을 번쩍 뜨고는 벙찐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 딸애가 그러지 뭐예요. 엄마, 예은이 말이야. 안 됐어. 응? 예은이가 왜? 아까 보니까 친구들이 예은이랑은 놀아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 예은이가 그러더라. 자기가 영어를 잘 못해서 친구들이 말을 안 시키는 거라고. 유치원에서도 자기만 영어를 잘 못해서 애들이 말도 안 시킨대. 그래서 유치원도 가기 싫대. 그 말을 들으니 애 키우는 입장이라 그런지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엄마, 난 영어 유치원 안 다닐 거야. 우리 유치원에서는 러시아에서 온 친구도 있고 네팔에서 온 친구도 있지만 다 친하게 지내거든. 그런데 예은이네 유치원에서는 안 그런데. 친구들끼리도 영어 잘 못하면 친구 안 시켜준대. 그런데 엄마, 아까 작은 엄마한테 뭐라고 말한 거야? 엄마가 영어로 막 말했잖아. 아, 그거 예은이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그랬어. 딸 얘기를 들어보니 예은이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를 무시하던 동서를 생각하니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게 욕설을 퍼부으며 난리를 쳤어요. 내가 재수 씨한테 잘하라 그랬지. 도대체 당신이 무슨 짓을 벌였길래 재수 씨가 그 난리를 쳐. 그리고 남의 애 생일 잔치에 유나는 왜 데려가서 개쪽을 팔아. 다들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라 말도 안 통할 텐데 굳이 애한테 그런 꼴을 보여야겠어? 하긴 너부터가 그 사람들이랑은 말이 안 통할 텐데 애 걱정은 됐겠냐? 애미가 무식해서 괜한 자식만 고생이지. 암튼 내일 당장 재수씨 찾아가서 싹싹 빌어. 나 이번에 재수씨 처가 도움 못 받으면 회사 잘릴지 모르니까 어떻게든 재수씨 구워 삶으라고. 그 말을 듣는데 이 인간과는 여기서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모진 말을 깔끔하게 쏟아 부어주었죠. 놀고 자빠졌네. 야, 넌 그 여자가 네 딸을 두고 뭐라고 했는지 알고나 그러니? 예은이한테 그러더라. 우리 예은이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영어도 못하니까 앞으로는 말도 섞지 말라고. 넌 네 자식이 그런 대접을 받는데도 그 집 도움을 받고 싶니? 그래, 나도 오늘 내 사업 홍보나 하려고 그 집에 갔었어. 근데 가보니 알겠더라. 개처럼 버는 것도 좋지만 개 같은 것들한테 내 새끼 욕 보이면서까지 돈 벌 필요는 없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왜 걔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 영어를 못하는 건 너지 내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한 말 영어로 읊어줄까? 이 돈에 미쳐서 자식까지 팔아먹을 개차방 같은 인간아. 정신 차려.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너 믿고 투자 안 해. 지 힘으로 어떻게든 성공할 생각은 않고 남의 도움으로 큰 소리치고 살 생각만 하는 인간을 어떻게 믿겠니? 네 주제가 그 정도인데 누가 널 대우해주겠냐고. 내가 진작 너란 인간의 댐데미를 알아챘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확실히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그냥 끝내자. 지 자식보다 재수씨 도움이 절실한 너는 가서 재수씨를 구워 삶든 삶은 김에 잡아먹든 네 벨 꼴리는 대로 하시라고요. 나랑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알았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 조정기간 중에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덕분에 양육권은 수입이 있는 제가 맡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제 딸은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내년 2월이면 친구들과 헤어져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 다들 한 동네에 살고 있어서 한 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참, 이혼을 하고도 저희 모녀가 이사를 안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할 때 제가 시세의 반을 남편한테 현금으로 지불하고 제 명의로 이전을 했거든요. 딸이가 유치원 친구들이랑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옮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동네에서 쭉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 동서가 예은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이혼한 이후로는 전화통화 한 번 안 했었는데 말이죠. 동서 혼자 찾아왔더라면 문도 안 열어줬을 테지만 예은이가 따라온 탓에 문은 열어줬어요. 예은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딸을 보고는 힘차게 유나야! 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자 동서가 어깨를 들썩이며 훌쩍이지 뭐예요.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예은이는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서 같은 반 애들한테 따돌림을 심하게 당했었나 봐요. 이유는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거였죠. 예은이도 예은이대로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한동안 실어증까지 앓았다더군요.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애가 우리 유나랑 같이 찍었던 사진을 보고 있길래 동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집에 데려왔던 거예요. 그리곤 거의 반년 만에 예은이가 말을 하는 걸 보자 눈물을 터뜨리고 만 거죠. 자식 앞에 장사 없다고 그날 동서는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애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식을 망치는 일이었다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한때는 죽일 듯이 미웠던 동서였지만 자식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진 꼴을 보니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주말마다 예은이를 우리 집에 보내라고 했어요. 유나랑 같이 지내다 보면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지 않겠냐고요. 동서는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예은이를 데리고 돌아갔어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이야 누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인간성까지 버려가며 영원히 공분이 강조하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왜 모를까요? 이번 생의 부모 역할은 처음이라 아직 서툴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욱 바른 길로 걸어가야겠다 생각해요. 그래야 내 아이도 그 길을 따라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가다가 보면 언젠가 내 자식도 바르게 잘 자라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